모리스님이 2장을 요약을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이제 2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2장의 제목이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도덕주의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적 판단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난, 모욕, 비하, 비교, 분석, 꼬리표 붙이기 등의 모두 판단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도덕주의적 판단과 같은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물론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마음에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상대방한테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부감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전달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더라도 그게 강요로 들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주의적 판단이 상대방의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도덕주의적 판단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들, 상대방에게 그런 감정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방어나 저항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들리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집중한다고 보면은, 도덕주의적 판단은 이게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거로 이제 쉽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가치 판단인지 도덕주의적 판단인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가치 판단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도덕주의적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비교하기도 있고 책임 부정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책임 부정하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언어 중에 이런 언어들이 있대요. 해야만 한다, 느끼게 만든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유로 우리가 그거를 한다던가, 뭐 다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 아니면 권위자의 지시, 누가 시켜서 했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선택을 인정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했다 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행동과 느낌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 삶에 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형태들의 삶을 수혜시키는 대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뭐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벌과 보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마땅히 이거는 벌을 받아야 돼, 마땅히 이거는 상을 받아야 돼, 이런 표현이라던가, 그런 이제 삶을 수혜시키는 대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시작되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위계제, 위계 질서가 있는 곳, 아니면 지배 피지배 구조,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됐고, 이런 대화 방식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화 방식을 통해서 힘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틀렸다, 해야만 한다, 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이런 언어들이 그들의 목적에 딱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좋고 나쁘냐의 그런 판단을 외부의 권위자에게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무엇을 느끼고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외부의 권위자를 더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권위자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해 주셨던 책임지기에서는 나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까요?
핵심을 보면은 느낌, 생각, 행동들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거다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것.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해 주신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런 힘을 활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들을 과거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학습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 중에 표현들이 뭐 해야만 한다던가 뭐 틀렸다라던가 안 하면 안 된다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모리스님 요약을 다 들었는데 각자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연님하고 강님은 어떤 부분에서 혹시 그 인상 깊게 들으셨거나 아니면 읽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모리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도덕주의적 판단?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읽으면서도 그리고 47페이지에 분홍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다 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나한테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 뭐가 중요한 욕구인지 이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나의 욕구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에게도 저는 평가랑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욕구를 알아차리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 판단을 할 때 욕구 알아차리는 것을 연습하면 판단할 때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혹시 강님은 어떤 것이 인상 깊으셨나요? 아, 네. 저는요. 책의 46페이지를 보시면 46페이지 하단에 뭐 각종 판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어떤 더 많은 아내가 더 많은 애정을 갈구할 때 아내에게 뭐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자라고 판단한다 라든지 그 단락 전체가 제가 평소에 다양한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접하는 그런 일상적인 사례에서 이런 판단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전 사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되게 어떻게 보면 편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다 판단이었구나. 그래서 좀 더 판단보다는 관찰로 옮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자유님이 말씀해주신 47페이지 상단에 분홍색 박스가 있는 그 단락이 저도 와닿았는데 근데 이 단락을 몇 번씩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게 왜 비극적이냐면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그대로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단락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걱정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뭔가 고민에 잠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책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48페이지 하단에 이제 시작되는 게 뭐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뭐 폭력적인 장면을 TV에서 많이 보면서 나쁜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뭐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또한 사실 이게 평소에 많이 하던 생각이라 저는 사실 TV를 별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TV를 잘 안 보는데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내가 알게 모르게 폭력 장면에 많이 노출됐었던 걸까? 하고 또 저를 뭔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좀 더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가기 앞서서 강님이 아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여기에서 그 모리스님이 답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강님의 질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맞나요? 네, 제가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우리가 뭐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를 비극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MVC를 마셜 루전버그가 이야기할 때는 이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거나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지만은 제가 그 강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강님의 원하는 마음은 우선 이것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관찰했던 상황들 있잖아요. 그 느낌들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한다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전달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강요하지 않고 적절하게 부탁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면 네.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그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출발점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상대방이 했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고 그 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의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혹시 답변이 다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제 그 질문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연님이 그 47페이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가치 판단이랑 도덕주의적 판단이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뽑아봤고요. 제가 이해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8페이지 위쪽에 써있는 것처럼 이제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다.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그 가치 판단을 다른이 혹은 스스로에게 적용해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는 이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우선은 가치 판단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맞지 않는 행동, 그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고, 그게 이제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인 것 같아요. 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 내에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덕주의적 판단이라는 게 가치 판단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가요? 이 책에서 설명만 봤을 때는 우리의 가치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린다라고 설명은 돼 있어요. 저도 도덕주의적 판단이 가치 판단 위에 존재한다? 가치 판단을 이미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포하는 개념이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강님이 해주셨는데 48페이지에 보면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드렸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사실 뭐 TV에서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잘못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법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저의 그런 생각이 되게 폭력적이다? 라는 식으로 좀 적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느낀 바가 이 저자의 그런 의견이라면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바라보는 거가 이제 폭력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폭력적이다라고 바라보는 판단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권이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걸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봤을 때 MBC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님이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봤을 때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들이 좀 올라오세요? 불편하고 섬뜩하고 두려워요. 불편하고 섬뜩하고 두렵고 그리고 화나요. 화나고 강님한테는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좀 들었어요? 안전, 뭐 심리적, 신체적 이런 안전이 중요하죠. 강님한테는 안전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질서와 평화 이런 것들, 사회를 이루는 그런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죄를 지었다는 거.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님한테 중요한 거는 안정과 질서가 네.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MVC에서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부탁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부탁?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안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자를 보고 그냥 마땅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에서 그치면은 세상에서 계속 폭력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떠세요? 그쵸. 사실 그렇게만 말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또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 힘을 사용할 때의 경우가 나와요. MVC에서도. 뭐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임박한 경우, 뭐 이럴 때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자신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일님은 이제 폭력과 힘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셨나? 네, 상대방을 강제하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힘들이 작용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더 괜찮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이 바뀌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이 중요해서 불편함을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뭐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뭐 부탁을 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대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